2시가 되었습니다. 예, 부산 지역 판매직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까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 노동건의센터 사무국장 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부산 노동건의센터 석병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판매직 노동자 감정 노동 실태와 정책까지 토론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많이 바쁘실 건데 많이 바쁘실 건데 감사합니다. 반선 의원 이렇게 지금 반선 의원님 같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든든한 누구입니다. 일자리 노동과 김명식 관장님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이스 교수님 시간 내서 촬영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판매직 노동자들은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고객들로 당하는 무릎 꿇고 사과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 매년 감정노동자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판매직 노동자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또 오늘 이게 최종 토론회입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고견들을 받아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들 최종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때 충분히 담아서 제대로 된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시민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요구에 귀 기울이고 내 삶에 힘이 되는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에서 다자녀 의급식 중단 사태를 기울여 듣고 확인하여 정부 지침 변경으로 중단 사태가 벌어진 현장 민원을 부산 11월 중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 공공데이터 활용과 산업 육성 조례, 탄소 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환 시대에 맞춰 노동자 고용 안정 조례 발의 등 부산의 미래 산업 구조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시의원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늘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인사말도 많이 하는데 올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찾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긴 한데 실제로 매년 사회가 바뀌면서 과제도 발굴되고 또 새로운 것도 찾아내고 그게 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이런 토론회가 계속 생기고 과제가 찾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감정노동으로 추정되는 한 70만 명 정도 분들 중에 한 15만 명 넘게가 판매직으로 노동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마트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비정규직 문제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긴 영화들도 있었고 오늘 토론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중에는 백화점에도 사람이 있다 책을 쓰셔가지고 그 내용 제가 잠깐만 보고 왔는데 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좀 찾아지고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감정노동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회가 조금 더 개인화되고 하는 순간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과한 요구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거를 사실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응대하시는 분들이 책임지는 사회 구조가 조금 안타깝지만 이거는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의 실제적인 살림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제2차 노동기본계획을 또한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일자리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며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김영신 부산광역시 일자리 노동과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자리 노동과장 김영신입니다. 좀 죄송해요. 선호 의원님은 아닌데 진짜 저를 봐야 돼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부산시 판매직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반선호 의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정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 노동자를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정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시의 산업 구조상 서비스업의 구조가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판매직 노동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실정이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저희가 하는 부분으로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판매식 감정 노동의 현실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깊이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부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동교육센터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법 제정 6년차가 되는 날이라서 많은 언론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장이십니다. 조일수 신라대학교 복지사회학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 연구의 책임 연구원이십니다. 김영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공동연구원이십니다. 전효주 부산노동권익센터, 전필련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예, 공동연구원이십니다. 우리 최나연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산 경남본부 본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한이님 정책연구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미선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약한 게 서양 사람에 비해서는 스몰 토크가 좀 약한 그 노동권익센터 소개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제일 좀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전에 사회 경제적 구조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노동의 지형이랄까요, 노동의 현장도 많이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 노동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판매직이 이제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 판매직 노동자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를 많이 써봤습니다만 이 조사의 과정을 아주 좀 충실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개 이제 정책 대안 이런 게 좀 약한데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또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렇게 다뤘지 않나.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발표 제가 진행을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한 5분, 4분 정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3분이 하시는데 50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약간 또 이렇게 사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45분이나 이렇게 좀 시간을 맞춰주시면 좀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휴식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휴식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시간을 봐서 좀 일찍 맞출 수 있으면 휴식 없이 1시간 정도니까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론의 3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 관심과 또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발표를 한 50분 정도 가까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별도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자세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돌아앉게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좀 빠져서 그러면 먼저 우리 김명 책임연구원님이 먼저 전체 좀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전필려 최나연 공동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받은 부산대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저쪽에서 유선 마이크 드릴까요? 유선 마이크 드려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연구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집을 보시든 모니터를 보시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건 부산시의 유통업에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이 어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조사 연구였습니다. 맨 앞에 써놨듯이 사실 점점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커지면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서 수행되는 노동 중에서 감정 노동이 점점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10대가 되기 전이나 1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유통업이나 소매업에서 물건을 팔 때 지금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아주 친절하게 웃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서비스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는 그런 산업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의 정의만 폭실즈라는 연구자가 우리에게 처음 선물해준 개념인데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 상태나 신체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관리해서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 노동의 포인트입니다. 혹실즈의 저작의 원제명이 이제 관리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한다. 노동자가 감정을 관리해서 인위적으로 특정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혹실즈가 지적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저희 연구진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요, 감정 노동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노동하면 안 된다, 정신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감정 노동
그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 노동자가 의식적으로 하는 노동이니까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학원 수업하느라고 1975년에 쓰여진 글을 읽다가 빵 터진 순간이 있었는데 거기 저자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더 많이 웃으라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내놔 라고 써놨던데요. 그런 솔직히 말해 바로 그 입장입니다. 감정 노동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 노동이나 육체 노동을 과도하게 하면 노동자의 몸이나 정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면 안 되듯이 감정 노동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잘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저희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산시에서 부산시 유통업 판매직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부산의 감정 노동자 중에서는 유통업 판매직이 최대 집단이라는 조사가 이미 2021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업 판매직 노동자들은 정신건강 부문에서도 고위험 질환, 나중에 조사 결과를 들으시겠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질환이나 고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얘기하는 예전산업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용의주도한 사람들은 아니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 발표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에 하려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6년 전에 이렇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물론 시행되지 않은 것보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근의 연구나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중에서 30% 정도는 되는 것 같다든가 또 감정노동을 제일 많이 하는 집단으로 딱 떠올리게 된 세 개 집단이 콜센터 노동자들하고 그리고 판매직 노동자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창구업, 요즘 공무원 사실 거의 BP 업종이 막 되고 있는 게 이 창구 업무가 주는 고객 응대 부담이 너무 커서 민원 응대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 판매직 노동자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오히려 최근 6년간 더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조금 더 상세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존 연구들이 지적했고 저희 조사에서 발표했듯이 사실 감정노동은 마치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여자들은 다 좀 상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서 감정노동이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감정노동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노동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 하는 어떤 특성 같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과시화되면서 감정노동이 공짜노동이 되고 그게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그러는 구조를 조금 더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감정노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직 노동자들은 많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가운데 감정노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는 감정노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고객 폭력, 흔히 우리가 갑질이라고 얘기되는 고객 폭력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만이 감정노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노동으로서의 감정노동을 좀 더 폭넓고 깊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노동이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고 그 젠더화되어 있는
감정노동 수행의 실태와 보상의 문제를 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감정노동을 과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고충이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싶었고, 다섯 번째로는 사실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중불난 게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을까 이걸 좀 찾아보는 것이 이 다섯 가지가 저희가 이번에 연구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설명하는데 이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부산 지역 16개 부분, 백화점, 면세점, 마트, 아울렛, 샵까지 전체 지역을 돌면서 판매 노동자 1,0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조사 방법은 노조의 협조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설문 명함을 올리면서 동료에서 1,027표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적 특성을 시작으로 해서 업무 및 고용 형태, 노동 조건, 그리고 주요하게 감정 노동 및 대처에 관한 내용, 건강과 안전,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응답자의 특성은 표로 쫙 정리가 됐는데 그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성별로는 여성이 한 80%, 남성이 20% 정도, 그리고 4대 1 정도가 되고 평균 연령 38세. 그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좀 60% 정도 다소 많은 비율이 조사가 되었고요. 면세점, 마트가 13, 4% 정도, 아울렛 8.6, 기타 4.8% 정도 조사가 되었고요. 정규직이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라든가 또 큰 규모가 큰 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규직이 다소 많이 한 68%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한 5.6개월 정도가 되고 노조 비율이 한 28대 7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전국 노동조직의 13% 남짓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노조원이 조사가 돼서 나중에 일정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특성은 이러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직 노동자들은 판매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직이 가장 많지만 진열 계산, 민원 처리, 판매 상황 점검 분석까지 쫙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타에도 엄청 많은 고객 심부름, 청소, 인터넷 모을 관리로 주는 그런 것들까지 계속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응답이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매직 노동자들은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가 했을 때 쭉 봤을 때 10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절반 남짓 되는 그런 비율로 563명이면 절반이 좋거든요. 그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게 감정노동 수당인데요. 감정노동 수당은 한 22.6% 정도가 받고 있는 걸로 한 5명 중에 1명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규모 중심으로 노조에서 다소 참여했고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실제 감정노동 수당을 판매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감정노동 수당을 조금 살펴보면 면세점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노조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제일 밑에 보면 노조가 한 63%가 노조원이고 비노조원에서 받고 있는 비율은 한 7% 정도, 그리고 9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에 대한 감정노동 수당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
직무 교육은 이제 판매직이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객 서비스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직무 교육을 통해서 감정 노동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인원 이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3년 전 대비 얼마나 줄었느냐 했을 때 10%, 20%, 30% 다 포함해서 44.9%가 줄었다. 인원의 감축은 노동 강도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휴게 문제, 휴게는 또다시 건강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판매직 노동자의 노동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임금은 판매직 노동자들이 보충으로 가장 큰 1위로 꼽았거든요. 보충 1위 임금을 보면은 평균 270.6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국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높은 수치이긴 한데 노동 시간을 보면 41.1시간이 주 평균 노동 시간이고 전국 자료에서는 36시간, 7시간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보면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금액이 낮지 않다. 여기 보면은 업태별 구간, 노동 시간 구간을 봤을 때 48시간 이상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0%가 넘거든요. 평균 21.7%고 백화점은 27%가 넘는. 그래서 장시간 노동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정규직이 좀 많았었고 면세점도 많았고 밑에 보면 노조와 비노조원의 임금 차이도 굉장히 났습니다. 325만 원인 노조의 평균 임금, 노조원의 평균 임금이고 비노조원은 200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임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거는 비정규직 풀타임 임금이 198만 원 정도가 평균이 나왔는데 저기는 40.7시간이 주 평균 노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그냥 봤을 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서 또 주목할 거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입니다. 한 40만 원 이상이 차이 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아까 업무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은 계산이나 이런 그 비중이 높았다면 남성은 뭐 발주, 상황 분석, 점검 이런 데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판매직에서 어떤 성차, 성별, 계층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간 외 노동하고 이제 그 업무 가짜 노동 이런 표현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 노동 시간 외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출근하느냐 했을 때 30분 전, 1시간 전 비율을 합하면은 32%가 넘습니다.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일찍 출근하는 거는 뭐 자기가 이제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일을 쳐내기 위해서 이제 빨리 일찍 오게 되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업무 시간에 그 근무로 포함되지 않고 수당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균 주 3, 4시간 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시간의 근무는 평균 3.7이지만 길지는 않지만 지급되지 않는 비율이 20%가 넘고 포괄임금 6.9%를 빼더라도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출근한다는 그 비율과 같이 보면은 실제로 시간의 노동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 적정한 책정이 필요하고 또한 적정한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차 휴가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가 16%가 나오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정규직 매장 정규직과 매장 정규직 비정규직 합한 숫자를 가지고 봐도 받지 않는다 비율이 3.7%, 8.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 위법적인 그런 상황들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보충은 가장 큰 것이 임금, 유리가 계속 서서히다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고 고용 안정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시간의 근무라든지 감정노동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좀 더 지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직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타 회사로 이직, 타 직종으로 이직이 한 55%쯤 됩니다. 이 이직을 하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 역시 임금의 공통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또다시 이제 이직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었는데 이제 판매직의 노동 조건은 결국 감정 노동의 강화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제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 감정 노동 부분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하루 평균 고객 응대수는 평균 33.7명이 나왔습니다. 뭐 주말이나 뭐 휴일 행사 이럴 때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나왔고 1시간 이상 이제 최대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들이 이제 많은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경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게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영수증 없거나 사용한 상품을 환불을 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한 80% 가까이 나옵니다. 한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직 노동자로서 좀 가슴 아픈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상사가 사과도 한다 이런 비율도 한 40% 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들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 성희롱, 성적 접촉 이런 것들도 자주와 가끔의 그 합계를 해보면은 한 18%가 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문제시될 수 있는 그런 부당한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라든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판매직 노동자들의 그런 감정 노동 수준이 어떠냐? 산업안전공단에서 그 평가한 수치 지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에 의해서 저희도 이제 똑같이 감정 규제, 감정 구조와 조직 모니터링, 그 다음에 노동 보호 체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고 또 저희는 그 항목 외에 더 다양화 확대시켜서 조직, 젠더 이런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이제 그 감정노동 수준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길어서 자세한 설명은 그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 표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항목에 대한 위험 수준입니다. 그 산업안전공단에서 정상 수준과 위험 수준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퍼센트는 위험 수준이고 진한 색깔이 부산이고 그 약간 연한 색깔이 서울 지역에 한 3년 전에 그 유통업 노동자 똑같은 대상, 백화점, 면세점, 마트 똑같은 대상에서 나온 이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비교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 눈에 딱 띄는 게 당연히 이제 감정노동 보호 체계에서 위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상, 10명에 8, 9명 정도가 감정노동 보호 체계가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위험 수준에 있다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노동 구조화. 이거는 내가 뭐 부도한 경험을 당했는데 어떤 방법이 없고 그 이제 마음의 자존심 상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산은 65.3% 나오고 서울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감정 구조화와 감정 노동 보호 체계가 굉장히 좀 위험 수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는 서울도 그러하지만 감정 규제와 감정 구조화에서는 부산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조사의 차이도 있고 또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노조원을 전체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노조원에서의 어떤 인식이 조금 더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 부산이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나 이런 추측은 해보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감정노동 보호와 구조화는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저쪽에 86.3%가 고객 응대와 관련해서 근무지 원청의 보호 제도, 그러니까 노동자 보호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앞서서 감정노동 보호 체계가 없다, 위험수위가 높다, 이거와 호응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76.2%가 나온 게 이게 감정 규제 부분인데요. 부분인데 고객 응대할 때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또 퇴근 후에는 힘들었던 감정이 남아있고 이건 소진 부분인데요. 67.1%까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10명을 비교를 했을 때 6, 7명 이상 이런 식의, 그래서 감정노동보호법 앞전에도 2주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가 제정되고 나서 얼마나 무리한 고객이 줄였나,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제 체감하는 게 굉장히 낮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정 규제나 부조화나 소진 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의 실질적인 그런 효과는 낮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이나 모니터링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3명 중 1명 정도가 불이익을 경험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세한 거는 시간상 생략을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가장 크느냐, 불이익 중에서 또 고객에게 찾아가서 이제 직접 사과를 해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험들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한 응답자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의 응답자 중에서 한 50% 정도가 이런 게 가장 많았습니다. 면접조사나 이런 데서는 더 아주 좀 모욕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고 위협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나오고, 불이익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뭐냐? 당연히 고객이 과도하고 부당한 언행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가장 1번으로 쭉 올라와 있지만, 동시에 저기 454명이 응답한 불만 고객 응대 시에 서비스 중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이 있지만 그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 이런 식의 내용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감정노동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라고 응답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고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앞에 두 개가 압도적으로 그래프가 높은데, 이거는 참고 넘기거나 그냥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하고 만다. 공식적인 이거는 거의 없죠. 10명밖에, 1000명 이상을 했는데 10명 정도가 사내 고충 처리 기구나 시민단체나 노조에 했다.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공적인 것 이제 활용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게 원래 그러니까 자포자기 회의, 이런 문제 제기해봐야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이제 적극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무리한 고객에 대한 사업장의 대처는 이제 즉각적인 중간에 동료의 지원 외에는 절반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감정노동 개선을 필요한 것을 봤을 때 두 번째가 가장 높은데, 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 의무화. 법이 있지만 실제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화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안전과 건강 부분을 보다면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판매직 노동자의 화장실, 의자 사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화장실 사용을 지난 한 달간 못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화장실은 10% 이상 10.7%, 휴게실은 12.1%, 의사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응답자가 좀 낮긴 했지만 25.8%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사용 못한 이유는 뭐냐? 인력이 부족해서가 대체로 인력 부족해서와 업무량이 많아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휴게실 같은 경우는 휴게실이 좁거나 멀어서 의자 사용을 못한 경우는 상사가 못 가게 해서 이런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질병이나 나중에 정신적 고충으로도 이어지는데, 뚜렷한 것만 보면 방광염 같은 경우가 20% 이상, 10명 중에 2명,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10명 중 5명, 2명 중 1명이 거의 그 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정신적 고충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울감이 50% 이상 나타났고 화병은 더 많고 61%, 공황 같은 경우는 21%가 넘어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이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신적 고충이나 신체적 질병에 대한 지원비는 10.3% 앞에 10.7%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 및 치료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긴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이 있는데 앞서서 서비스 교육, 직무교육은 한 86% 정도 나왔는데 안전보건, 폭력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은 74, 60, 52%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은 2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받는다 봤을 때 실제 서비스 교육은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은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교육 방식이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형식적인 건 알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나연입니다. 사장 면접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사장은 총 8개 오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보고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이 되고 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책 제언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서비스 교육과 직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직 노동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접객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 노동도 수행하게 되는데 당연하지만 어떤 매장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으로부터 요구받는 어떤 접객 태도나 감정 노동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사에서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매겼는데 그 접객 방식 그리고 매출의 상관관계 혹은 접객 방식 혹은 그 한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 서비스 교육의 어떤 소요 시간이나 그다음에 내용이나 훈련 강도가 다르다라고 봤고 면접조사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숫자가 커질수록 서비스 교육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그다음에 감정노동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마트에 가서 우유 한 팩을 사러 갔다 오는 것과 그다음에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러 갈 때 받는 접객 수준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서비스 교육과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번 그룹과 관련해서 해당 그룹에서는 서비스 교육의 약소화가 굉장히 강조되었는데 예를 들면 뭐 3시간 교육받고 일하기 시작했다라든지 아니면 교육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요령만 가르쳐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됐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공간 자체에서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연구 책임자가 말한 것처럼 여성이라면 이 정도의 친절함, 이 정도의 바른 태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교육을 안 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서비스 교육이 생략되거나 최소화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판매직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비과시화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그냥 아주 저렴하게 혹은 거의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그룹 같은 데서는 굉장히 숙련된 판매직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최소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집합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 내용을 그날 저녁에 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매장에 와서도 롤플레잉 교육 같은 것을 하면서 굉장히 상시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임금과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에서 보이시는
노동자들을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그룹화해서 기본급과 이제 각종 수당을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표의 상단에 있는 로드샵, 마트 용역의 임금이 가장 낮고 그다음 표 하단으로 갈수록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매직 노동자들 중에서 굉장히 다수가 맨 위층에 있는 이 그룹에 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에는 거의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최저시급 이외의 여러 수당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 속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오른 만큼 원래 있었던 수당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계속 흘러도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내 임금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단에 있는 명품 브랜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조사에서 이제 좀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명품 브랜드관에서 일하는 판매직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조사에서는 상세히 다뤘는데요. 이들을 두고 보면 전체 판매직 노동자 중에서는 굉장히 소수이고 그 다음에 고소득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존재일 수는 있지만 저희 조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이유는 이 판매직 노동자들이 소속한 명품 브랜드 기업들이 임금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판매직 노동자가 감정노동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는 점에서 부각시키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 기업에서는 뭐 매출 수당이라든지 어학 수당이라든지 메시지 발송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객 업무와 관련된 수당들을 세세하게 쪼개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하나하나씩 이제 매기다 보니까 그야말로 판매직 노동자는 내가 열심히 접객 업무를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더 마음을 많이 내주는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업에서는 판매직 노동자들을 여러 가지 수당으로 올가매면서 감정노동을 자발적으로 끌어낸다, 유인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은 이런 판매직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행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금 그 면접 조사를 분석할 때 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그 서비스 평가, 특히 미스터리 쇼퍼 제도가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정말 미스터리 쇼퍼가 와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해고를 당하는 식으로 이제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2010년대 중반에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미스터리 쇼퍼 제도가 시행은 되지만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명품 브랜드 기업에서는 오히려 판매직 직원들에게 감정노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된 서비스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평가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레드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특정 기업에서 도입하면서 기존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착착착착 하기만 하면 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었지만 레드라고 하는 것은 평가 그 인사말이 평가자 마음에 쏙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까지 이제 평가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매뉴얼 중심에서 평가자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것. 그것은 이 판매직 노동자가 평가자를 만났을 때 이 평가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더 면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그 평가 과정 자체가 서비스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토대로서 이제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때 판매직 노동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 고객의 기분에 맞춰서 그 고객이 판매직 노동자에게 원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던 도중에 한 연구 참여자가 자기는 그 상황이 전혀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미안하지 않아서 미안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판매직 노동자가 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나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감정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판매직 노동자가 고객의 기분을 살펴서 그때 필요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판매직 노동자와 고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고 비대칭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 브랜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할 때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판매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감정 노동을 하도록 이끌어드립니다. 그래서 한 연구 참여자가 판매직 노동자 중에서 매출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진실된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실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속뜻은 마치 이 손님이 내 친구인 것처럼, 내 엄마인 것처럼 물건을 막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서 막 서로 정말 친구처럼 쇼핑 와가지고 막 물건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재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매출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이 진실된 얼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명품 브랜드관에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 중에서는 고객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 참여자는 자기와 친한 관계인 고객이 하루는 과자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고 와가지고 주변의 직원들이랑 나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감정노동의 일부 혹은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경우에는 판매직 노동자를 오히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제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떤 권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갑질하는 건 물론이고, 그냥 뭐 판매직 노동자가 인사를 해도 모른 척 한다거나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다가가더라도 그냥 쓱 지나간다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떤 판매직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판매직 노동자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혹은 모멸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잘 말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정 노동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가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남자 직원을 대할 때와 여자 직원을 대할 때 너무나 이제 그 태도가 다르고, 여성들에게 훨씬 쉽게 하대하거나 뭐 꼬투리를 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이거는 판매직 현장에서의 일은 아니고 콜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고객을 그냥 너무 이 고객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남자 상담원에게 연결해주면 그 상담원이 실질적으로 관리직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는 민원을 하던 고객이 그 남자 직원이 막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이 이전보다 쉽게 풀리거나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판매직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직 노동자라고 하면은 고객 응대 혹은 판매와 관련된 업무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 기타 응답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를 썼던 것처럼 판매직 노동자의 업무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소진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 판매직 노동자 내부에서의 성별 지능 분리입니다.
마트 안에서 고객센터라든지 캐셔 업무라든지 이런 고객 응대하는 노동은 여성화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한 마트, 백화점 마트 안에서 고객센터와 캐셔 업무만 용역 업체에 맡기는 식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거나, 그리고 동일한 마트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캐셔나 고객센터는 비정규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계속 계약되고 있는 하위직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직 노동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물건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도 판매 업무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판매직 노동자들은 아침에 오면 박스에서 물건을 다 내려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정리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트 정규직 안에서는 초과 노동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고,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은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도 아침에 일찍 더 와가지고 물건을 다 정리해놔야 마트 오픈 시간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강도 노동 혹은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 판매직 노동자들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고요. 특히 2030 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 조사에서 자기들이 공황 장애를 경험했다, 그리고 손님을 적게 하던 중에 공황장애 증세가 와가지고 뒤로 뛰어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막 크게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 판매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노동으로 인해서 망가진 자기의 정신 혹은 마음,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시간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판매직 노동이라고 하는 경력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1년 동안 했다가 3개월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경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게 시간과 관련하여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직 노동 현장에서는 법정 휴게 시간 이외에 추가로 30분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노조 활동의 효과가 확산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추가 30분의 업무 시간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개인 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때 매장에 손님이 많으면 그걸 막 쳐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업무 휴게 시간이 아주 잘 지켜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휴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 역시 그렇게 편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같은 경우는 판매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 보호 혹은 조직적 보호가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제도적 보호와 관련하면 2018년 산업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고객, 판매직 노동자 그리고 관리자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의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고객은 이제 이런 변화를 연구 참여자분이, 고객은 화를 한 템포 낮추는 식으로 좀 순해졌고, 그다음에 판매직 노동자는 어쨌든 이 법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폭력적으로 말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하면 고객님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은 뱉어볼 수 있게 되었다던가, 그리고 관리자들은 아주 이전 같으면은 고객들이 화를 내면 관리자도 그 말을 듣고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 같은 것도 했으나, 적어도 2018년 이후에 산업법 개정 이후로는 관리자들도 무조건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판매직 노동자의 입장 그리고 고객의 입장을 고르게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업장이거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어서
판매직 노동자들이 그래도 내가 이 말 한마디 해도 나는 잘리지 않을 거야 라든지 노조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든지 이런 좀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 이외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혹은 젊은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 노동자들은 2018년 이후에 판매직에 진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도 판매직 노동자와 관련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온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감정노동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리 쇼퍼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직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응하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실현되지 않더라도, 노조 안에서 제도로서 실현되지 않더라도 판매직 노동자들이 이러이러한 감정적인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노조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 자체가, 혹은 노동조합에 있는 그 간부들 자체가 판매직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좀 들어주는 역할을 자기의 어떤 중요한 역할로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저희 조사 결과를 그냥 키워드 몇 개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부단에서 소명 판매직 노동자 일자리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더군다나 2019년에서 2020년 1년 사이에 코로나19에 의한 그 타격으로 여성 노동자 일자리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저 자신도 이거 정리하면서 내가 통계 잘못 정리했나 싶어서 몇 번을 봤어요. 그럴 만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가 있을 수 있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그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서 쓸 때 꺼내서 썼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이 대부분 공장 노동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정노동의 무급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감정노동의 여성화, 여성에게 더 많은 감정노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1983년에 처음 출간된 쉴드의 관리된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은 남자 교수보다 여자 교수에게 더 많은 공감과 인정을 요구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인용하고 있거든요. 대학 교수들한테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판매직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거론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면접조사 결과에서 정리했듯이 판매한 상품의 단가나 그 사업자 운영의 표준화 지향 정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의 내용이 달라지고 노동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지며 임금 구조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산시 판매직 노동자들의 감정 수행 강도가 여전히 매우 높고 고객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중노동과 과도한 감정노동을 통해서 판매직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이 심각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제도적 보호와 조직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특히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에 의한 조직적 보호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곧 이어서 말씀드릴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 소매업 종사자 67%,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 영세 사업장은 고용주가 사실 제대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정책적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주체, 기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판매직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조금 개선하기, 감정노동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 저희는 감정노동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놓고, 그리고 과도하게 시키지 마라, 이게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업원들을 보호할 거라는 의지를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색상이 안 맞아서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산재에 대한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플랜카드가, 우리 사업장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할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건설 현장에 붙여놓은 그 플랜카드가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종업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거고, 우리 종업원들이 다치면서까지, 몸이든 마음이든 다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여기는 없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폭력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화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를 포함해서 나의 소속 지역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의 보호를 실질화해서 그것을 참여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산업법 본조항에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명시하라라는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고용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아까 설문조사 발표를 하면서 감정노동 수준에 대해서 4가지 척도를 비교한 게 있었는데요. 산업공단에서 이게 정상적인 감정노동 수준이냐 아니면 위험 수준이냐를 평가할 때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점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는 위험 범위가 훨씬 더 위험 수준이 낮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파악한 것처럼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걸 고객들이 요구하거나 여성 노동자들이 더 위험에 처한다고 하는데, 과연 산업공단에서 그 여성 노동자는 더 많은 감정 노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점수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앞부분에 제가 잠깐 써놓은 것처럼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는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해요. 지정 토론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산 경남본부의 노무현 본부장님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부터 서비스연맹 통합종 가맹 노조들과 함께 감정노동자 보호법 입법 요구를 시작했고요. 2010년까지 3년 동안 출근 시간대 백화점 면세점 앞에서 매주 1회 유통 서비스 노동자 공간권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2년 감정노동 산재 인정을 위한 연석회의, 2015년 감정노동자 입법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투쟁으로 성과를 얻어낸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새는데 오전에 이빨을 3개 뽑아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신설된 지 5년이 지나지만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고객 갑질은 여전하고 특히 영세업체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웅진 코웨이라든지 바디 프렌드 그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필터 교체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감정노동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분리되어서 뭐 특히 회사에서 해주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실태 그렇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이 고객 혹은 직장 갑질에 대한 보호 문제에 한정되어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감정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성 노동자의 모성에 기반한 친절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합니다. 소매업 및 판매직 노동자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부산 지역 소매업 일자리가 29.4%가 없어지고 그중 여성 일자리가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 3년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사회적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이 줄어들자 근무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얼마 전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센텀 신세계 면세점도 곧 그런 게 다가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도 나타나듯이 판매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임금과 업무량, 노동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고요. 이번 조사에서 남녀 성별 차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2024년 올해에는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7개사 로레알, 녹식당, 브루벨, 샤넬, 클라랑스, 하이코스, 한국시세이도 업계 최초로 산별 교섭을 진행하였고 월 2만 원의 감정노동 수당과 연 1회 감정노동 휴가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소박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갑질 문제를 넘어 감정노동이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고객 응대 매뉴얼, 노동조합이 있어서 현실에서는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법과 제도, 노동조합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지키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참고 견디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과 제도, 노동조합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나갈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서비스 연맹 감정노동 관련 현안 및 핵심 요구사항은 첫 번째, 감정노동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 사내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등이 대부분 생겼으나 현장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고 현저히 낮습니다. 조합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회사 매뉴얼이 있어도 모르는 노동자가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매뉴얼에
해도 매뉴얼을 또 현장 실태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공동 모범 매뉴얼 만들기입니다. 2024년 올해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7개사가 공동 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원청에 조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제작된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문구를 현장에 게시하고 각 사는 백화점 면세점에 조력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산안법 자체가 특고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 고객 응대 노동자 중 특고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 고지, 보호 매뉴얼 마련, 교육 등 현행법 적용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중지권 사용 실질화가 필요하고 폭력 사항 시 대피할 수 있고 신고가 원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 제도로도 보장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피해 노동자 보호 지원이 수당, 추수름 시간, 유급 휴가 충분한 보장, 치료 지원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 수당보다는 추수름 시간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행법 위반 시 벌칙 부과하도록 하는 법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아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치과가 좋은지 발음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연구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응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좀 실효성이 낮고, 그다음에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이제 좀 있었습니다만 약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 노동자들이 중층화되어 있는데, 특히 그 특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점업체들에 대한 노동자 보호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무엇보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연구소 이음의 한희님 이사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정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노동운동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입법이 되고 나서 너무 신나서 이제 해산하자, 지금 입법을 위한 조직이었으니까 해산하자 그랬는데 다들 반대를 이제 감시를 해야 된다, 법제도를 지켜지는지.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잘 안 지켜요. 그나마 좋아진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직종 내지는 대상들이 존재하는 앞서 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구 같은 경우는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유통산업이 유독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제도 개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도 개선 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내일 모레 또 의원실하고 기자회견을 해요. 노동부 왜 감독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국회에서. 그래서 뭔가 보호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좀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 소관 부처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에는. 예를 들면 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자보호조, 그래서 그리고 철도안전법 이런 거는 또 노동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건교부이고,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또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법률이 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중앙정부
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노동부 소관 법률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당 산업의 소관 부처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뭐 법률을 통해서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우리 부산시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제나 다른 토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통산업에서는 대기업들, 백화점, 면세점, 마트 여기는 초대기업이죠. 거기에 그 기업 자체도 초대기업일 뿐만 아니라 입점에 있는 브랜드들도 국내 혹은 해외 초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소 영세사업장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대형 기업들이 또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노동자 보호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인데 조금 더 이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견 형태거든요. 근데 파견 노동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트의 애경 산업에서 뭐 이렇게 섬유 유연제 이런 거 팔려고 파견을 해요. 근데 이게 파견 노동자가 아니에요. 물건을 그냥 매입한 관계에서 이 노동자가 이쪽으로 와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도 뭐 고급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입점업체 소속인데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입점업체가 파견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래 관계가 임대 관계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 위치가 고급 노동자도 아니고 임대 노동, 법률을 해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 노동자도 아니고 도급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백화점 운영권은 백화점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오픈할 건지, 언제 닫을 건지. 그러면 파견 노동 여기 입점업체 노동자들 그걸 자유롭게 그걸 입점업체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백화점이 다 통제하고 다 교육훈련 시키고 다 규제하죠. 심지어는 신발부터 해가지고 복장까지. 그래서 지금 그 산업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와 사용자는 백화점인데 그냥 마트인데 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은 사장님이 따로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사장님이 나를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임대, 입점 뭐 이런 것들까지를 도급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산업법에서의 중요 지금 의제이고요. 자 그러면 관련 부처에서 뭐 할 거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노동시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서 마트가 무슨 요일에 쉴 거냐? 일요일에 쉴 거냐? 토요일에 쉴 거냐? 월요일에 쉴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노동자들이 휴게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그 내용 노동시간 규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는 해당 부처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공정위에서는 또 표준 거래 계약서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계약해라. 근데 그 내용 중에 또 노동자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다뤄주면 그래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사용업체, 즉 백화점 유통업체에서 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이런 액션을 취해라. 뭐 이런 것들이 표준 거래 계약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준 계약서들을 만들어서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특히 감정노동에 취약한 혹은 노동 환경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다단계 도급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부산시 표준계약서가 서울시보다 낫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도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감독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일 모레 기자회견도 왜 고용노동부 감독 안 하냐.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긴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 꼴이고 니네가 감독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러려고 이제 실태조사도 하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감독이 없는 법률 개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무조건 감시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한테는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방정부의 핵심은 사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에요. 잘 작동을 안 시켜서, 발동을 안 시켜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라도 좀 해라, 사업자. 특히 잘 제대로 능력이 되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직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되는 대기업들이 노동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혼쭐이 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감사라도 좀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센터가 있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막 만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권익센터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권익센터 사이트나 버려놓은 사업 보면 감정노동 사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은 구조가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그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보니까 올해 안에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계속할 계획이 있다고 부산시에서 언론에 났어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산과 조직을 그래서 근데 뉴스에는 오본가요? 그게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계획됐었습니까? 네, 그게 무산됐어요. 무산됐어요. 네. 이런. 그래서 이거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대도시의 경우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은 두 번째 도시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인력과 같은 자원을 쏟지 않으면 캠페인 누가 이거 서울 감정노동센터가 사업을 하면서 연간 15억 원 이렇게 해서 팀별로 나눠가지고 엄청난 사업들을 했거든요. 기업들하고 MOU 체결하고 막 네트워크 엄청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나마 이제 좋아진 건데, 최근에 축소되죠. 그래서 결국 돈과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구조거든요. 아쉽습니다.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감정성 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산시의 요청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낙수효과라는 표현이 경제학에 쓰는 표현인데, 부자들이 돈 많이 쓰고 투자하고 많이 하고 이러면 그게 아래로 흘러서 가난한 중간층도 좋아진다 이런 건데, 실제로 부산시가 정말로 그 감정노동자 보호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수신 제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부산시 소관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하루 이제 현장에서 민원인들 다 만나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자회사 있잖아요. 부산교통공단 있고,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도 있을 거고, 이런 곳들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서울에 120 다사콜센터가 있는 것처럼 부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감정노동 다 굉장히 심한 곳들이거든요. 근데 부산시를 사실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지분관계, 협력관계가 있는, 그래서 여기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를 계속 하려면 공공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막 잘하고 웹캠 다 나눠주고 다 쳐고 다니고 그냥 이러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죠. 이게 증거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면서 막 알려내면, 부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알려내면 민간에게 문제 제기할 때도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산시보다 돈 많은 대기업이잖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오신 분들은 프로페셔널 하시는 시간 정확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연구 내용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업체의 그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도급에 포함시키는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독을 강화하는 것부터 부산시의 역할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각종 사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노동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근로 감독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노동 권익지원센터 이런 게 이제 보도도 됐는데 오늘 아마 그 정책 대안에서 이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변화된 그 노동 환경에 맞는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좀 적극적인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의 내용이셨고 또 부산시 안에서도 이런 감정노동의 고객을 응대하게 되는 많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점 토론입니다.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좋은 그 저서를 집필하신 안미선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느낀 내용을 이제 소감문처럼 써놨는데요.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직 감정 노동자의 다양한 고용 형태와 간접 고용의 문제는 이들의 고용 불안을 높이고 노동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작업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간 장이기도 하고 대부분 엄청나게 다양한 백화점의 고용 구조라고 해서 이분들께서 고용 환경, 노동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첫 번째로 임금 문제와 건강권 문제와 함께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공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문제 상황이 일어날 때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 등이 지원하여 판매직 노동자 작업 중지권 행사를 실질화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근무지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나아가는 중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본조항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조항과 판촉사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정노동보호조치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제적인 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노동자들은 이제 3명, 5명, 몇 명씩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립된 상태로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인간관계나 매출 실적으로 인한 압박 등이 굉장히 인간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립된 상태로 각 기업에 일하는 여러 형태의 판매직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아까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러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보완과 부산시의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도 조례 제정이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나 관리 감독 등 공공 정책으로 이들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호적 조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의 이런 힘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대해서 지금 젠더적인 분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별분업의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감정노동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판매직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응대 업무에 우선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쉽게 하대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감정노동의 성차별적 요소라고 할까요? 이런 감정노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나친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이 노동이 젠더화된 노동,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별 분업화된 현실 이 속에서 여전히 좀 공고하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이 6년이 지났지만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한 합리적 감정노동자 전체 체감이 이제 낮은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강국가 휴식, 노동시간, 서비스 노동의 강도, 무례한 손님의 출현 등은 사실 기존의 판매직 노동자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좀 더 부산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또 새로운 공공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시행과 고객들의 인지, 사회적 분위기 변화는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들의 노동권 전반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리고 감정노동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가 저에게 여전히 실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이제 3명 중에 1명이 그만두고 있는 어떤 지역 노동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용 불안과 건강 악화가 다른 사회적 문제로도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여성 일자리가 대체로 감소하고 급속한 일자리가 감소되었을 때, 그때 대부분의 그 청년 여성들은 그 정신건강의 문제, 그들이 이제 경제적 곤란과 빈곤 문제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었고요. 이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사회 문제화된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노동권과 관련이 있고, 그들이 노동권을 잃었을 때 지역 여성들, 지역 시민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예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직 감정 노동자의 노동과 노동의 단절은 이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볼 때 젠더적으로 그리고 성별적으로 생애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건강과 이 자신의 성역할 사이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가를 살펴본다면 이 노동의 단절과 지속의 성격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와도 같이 이어져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감정수당은 생명수당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몇만 원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희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잃게 되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수당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수당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노동에 대한 인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노동조합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많지 않지만 이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이 노동의 가치와 우리가 사회에 나아갈 바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동조합의 확대와 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기까지 2015년 그 중반쯤에서 많이 사회적 여론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판매직 노동자 당사자 목소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분출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전문가와 단체,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의 협력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고 지금 법제화가 되면서 지금의 논의도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객은 판매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이루는 이들이므로 갑질 고객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초점은 이들의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의 문제에도 또 많은 방점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극적인 일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조명은 오히려 논의가 진전되는데 큰 역할은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동자의 상황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며 구분된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연대해 그들의 권리를 지지함으로써 함께하는 시민들의 곁이 계속 이어질 때 새로운 정책과 제도화가 자리를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감정노동자의 문제는 함께하는 시민들과 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한 곁을 고객과 노동자라는 부분을 넘어서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들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곁이나 여러 캠페인이나 목소리들을 통해서 그런 연결점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어떤 힘들을 확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마지막 그 지정 토론까지 들었는데 좀 중복이 없이 그렇게 좀 말씀을 또 연구 내용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연구에서도 보니까 사각지대랄까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영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요구 내용에 성별 분업화와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의 재생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고용의 또 불안과 관련해서 이런 그 감정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노조의 중요성 마지막에 좀 강조해 주신 부분은 시민사회의 이제 공동의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토론회가 또 이런 문제들을 확산하는데 이 시기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효과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이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저는 여성 노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수업 시간에 그런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50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3년이 되면 5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년 뒤 2004, 5년경에 60%가 되거든요. 지금 68.5% 정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별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의 성별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성별임금 격차를 축소시켜 온 것도 사실이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균형 감각을 좀 잃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이 보고서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서술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이지만, 산업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반경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노조가 있는 것, 노조라는 뒷배를 믿고 싸우는 노동자의 사례들을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전 이전에 면접조사에도 여러 분을 만났었어요. 심지어 어떤 여성 노동자는 갑질 고객을 견디다 못해 싸우고 다시는 우리 점포에 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노조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균형을 저희가 잘 잡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기억에는 이 플랫폼 노동 이런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그 택시 이름 뭐죠? 우버 이런 게 시작된 게 2010년대에 지나서거든요. 5년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 파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 또 이번 연구에도 보니까 이 판매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조사에서 상당한 고용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감정노동의 강도가 훨씬 그 세진 현상들을 이런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어려운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보신 어려움을 더 많이 최근 들어서 이제 겪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보면은 조금 감정을 가까운 그 한중일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감정을 많이 드러내놓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장개국에서는 비교적 그런데 감정도 이제 자문화 시키게 되고 특히 이제 미지불 노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번 연구에서도 이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미셸 푸코가 이제 그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이 권력과 감시, 처벌 이런 쪽에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대안도의식 인간 중심의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 장치 제도가 특히 이번 토론에 보니까 특히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보호장치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이 감시는 전화 딱 들면은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조금 이제 매뉴얼도 마련되고 이런 진책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보니까 이 노동이 갖는 특수성들이 있고 하니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좀 보호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국에 보면은 이제 EAP라고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는 게 1930~40년대 시작됐는데 한 100인, 150인 이상에는 한 80% 이상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복지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안에서 주로 이제 알코올 이런 것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상담이나 이런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사회복지사 전국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NASW라는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EAP를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단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있어서 아울리치도 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상당히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보호와 지원이 굉장히 좀 필요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안도 상당히 보고서를 읽어보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 그 어떤 분이 한희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에 대한 권익지원센터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단계별로 금방 뭐 이렇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또는 행사를 통해서 좀 이런 인프라도 좀 갖춰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상 부산지역 판매직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까지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